이성아 선생님께서 비판으로서의 철학과 행복이란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워낙 사람이 많은 데서도 대강당에서도 말을 할 때 떨질 않는데 오늘은 퇴임 강연이라고 하고 또 저의 스승님들이 저 앞에 앉아 계셔서 좀 떨리고 긴장됩니다. 오늘 저의 퇴임 강연은 비판으로서의 철학과 행복, 차이 생성의 철학의 관점에서입니다. 오늘 강연은 워낙이 남경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을 주제로 하는 모교철학 학년의 연속 강연의 일환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다가 철학과 창립 4주년 기념 행사를 연결시키면서 퇴임 강연이 되었습니다. 퇴임 강연과 철학 향연에서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해서 원고를 여러 번 쓰다가 그제 어제 많이 줄이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강연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저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퇴임 강연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돼서 퇴임 강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너의 이화에서의 공부하고 가리킨 것이 녹아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화에서 강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어떠한 일관적인 이론적 실천적 관심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퇴임 강연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26년간 연구 작업과 활동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강의 내용은 물론 어떤 고정되고 동일한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애 여러 시기를 거쳐 저에게 사고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스승들과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변화하고 발전된 것입니다. 저의 석사 지도교수였던 서광선 선생님께서는 학문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순경 선생님께서 학문하는 사람의 엄중한 자기 규율과 치열함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선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허혁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의숙 선생님과 윤우정 선생님을 만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하여 의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인영 선배는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시적 이론의 총체성에서 벗어나 문화 권력의 미시적 차원을 보게 해준 것은 또 하나 문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성학과 동료 교수들, 여성학회와 여성철학회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활동한 오랜 시간 속에서 보편주의적인 휴머니스트였던 제가 여성주의자 그리고 여성철학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저에게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은 여해 강원영 목사님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화의 철학, 대화의 정신, 중간 집단 형성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1970년대 군사 독재가 한창 극에 달했을 시기에는 저에게 대화와 중간은 어중간한 사이에 있음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께 마음속으로 그리고 혹은 직접적으로 말로 반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 목사님의 가르침은 저로 하여금 어떻게 도그마티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묻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이화에서 공부,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성 차이의 철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사이와 너머라는 두 개념, 강원영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키워드입니다. 두 개념을 역동적으로 이해한다면 독단론과 상대주의라는 잘못 설정된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벗어낼 수 있다는 차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단론, 교조주의의 억압적인 획일성과 상대주의의 무책임한 방관적 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택해도 각기 항이 갖는 부정적인 결과 혹은 함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딜레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성 차이의 철학은 우리가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사유를 하지 않으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논리학은 존재의 질서에 상응하여 생각하는 사유의 질서를 말합니다. 형식 논리학에서는 동일률과 모순율, 배중률 같은 법칙이 존재의 질서에 상응하는 사유의 질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성의 철학에서는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생성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성과 차이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부단히 변화하면서 차이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되며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성격과 기질도 변하지만 그 생성 변화 가운데서도 각자의 정체성,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성을 긍정하는 것은 동일성과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과 차이의 공존함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이러한 생성 차이의 철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보편적인 인생론이나 행복론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행복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1962년 아도르노는 Wozu noch Philosophie라는 물음, 무엇을 위하여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물어집니다. 대체로 이 질문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동기에서 묻는 때가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에 대항해서 철학의 존립 근거를 옹호하려는 그러한 동기에서부터 레토릭한 물음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변화된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상응해서 철학의 존재 의미와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일 자체가 항상 철학의 주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학문의 전문화라는 시류에 따라 스스로 하나의 분과 학문, 전공으로 재정립한 철학에게는 철학이 사회에 유용한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가 하는 물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특히 철학과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철학이 아직도 대학에서 존재하는가, 대학에서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 자주 제기됩니다. 철학의 현재적 상황은 1962년 아도르노가 이 물음을 제기했을 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었고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열화하는 대학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학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더 가속화될수록 대학 교육의 이념보다는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대학은 이제 사회 혹은 기업이 요구하는 유용한 지식을, 실용적 지식을 생산하는 거대한 복합 연구소가 되거나 사회나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거대한 전문 훈련 기관과 같은 기능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학이 예나 마찬가지로 대학 내의 전문적 학문으로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왜 아직도 철학이 필요한가 하는 물음은 이제 대학 내에서 철학 전공에 존폐가 걸린 더 절실하고 심각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물음들은 철학이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다른 학문이 제기하지 않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학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과제는 어떠한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답변될 수 있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아도르노는 무엇을 위해, 왜 철학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철학은 비판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는 철학이 진부한 교양적 상투어가 되거나 세계관적인 공리공론으로 타락하지 않고 실증과학의 전문적 이론 연구나 그 밖의 지형적 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이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아직도 무엇을 위하여 대학에서 철학이 필요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이데거의 철학 입문에서 가지고 온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모든 학문보다 더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철학에 뿌리박고 있으며 거기서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이다. 원에 관해서 그것이 둥그스름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쓸데없으며 동시에 적합하지 않다. 원이 둥그스름하지 않다는 사실, 즉 둥그스름할 수 없다는 것은 빈곤함이 아니라 부유함 때문이다. 원은 본질적으로 더 많은 것일 수 있다. 철학에 대해서 그것이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동시에 쓸데없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빈곤함에서가 아니라 넘쳐 흐름, 부유함에서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학문의 근원이다. 바로 그 때문에 철학은 학문이 아니며 근원을 묻는 학문, 분과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본질적으로 학문보다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왜 대학에서 철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철학 교육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항상 비판으로 존재했습니다. 전통적 철학 혹은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철학함의 패러다임은 전환을 이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그 시대에 그 철학이 서 있는 시대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물음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제공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개념은 원래적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을 구별하는 능력과 기술을 말합니다. 참된 문제와 참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비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과 변화가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이제까지 필연적으로 여기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생성된 것이며 우연적이며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 있는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은 현존하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사회체제나 권력관계, 가치관, 관습 등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이제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혹은 역사적 선험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역사적 선험성은 우리의 경험적 인식에 앞서 있으면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면서도 또 그것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칸트의 초월적 선험성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칸트의 초역사적 선험성과는 달리 역사적 선험성은 특정한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선험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불란서 역사철학자 폴 벤느는 푸코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적 선험성을 각 시대 나름의 어항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는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한하는 그 한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그 내벽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항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비판은 지배적 패러다임의 어항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항을 넘어서 나와서 그 어항 속에서 생각함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판적 사유는 확고한 토대나 척도의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유로워진 사유함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사유는 항상 실험하는 사유입니다. 실험이란 항상 액추얼하고 새로운 것이며 지금과는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은 그 결과의 성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바심하지 않고 가감하게 실패조차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부단히 다르게 되는, 새롭게 되는 것, 차이나게 되어지는 것이 야기하는 불확정성, 혼돈, 불확실성, 예출 불가능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하는 것이 변화 가능함을 밝히고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할 때 사고의 실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추동해냅니다. 푸코에 의하면 비판이란 사물이 있는 그 상태로서 옳다 혹은 그르다고 말하는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실천이 어떠한 종류의 가정, 어썸션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친숙하고 도전받지 않는, 그리고 신중히 고려되지 않는 사고양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은폐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을 씻어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푸코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사물은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판이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고 또 때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단순히 이론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자유롭게 되는 운동이며 새로운 게임 룰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으로서의 철학은 사유의 틀을 변형시키고 변경시키는 일과 기존의 가치를 수정하는 일 등과 같은 모든 실천적 작업을 포함합니다. 마르쿠제는 그 시대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철학의 과제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구체적 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구체적인 철학이란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동시에 사회 역사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는 철학을 말합니다. 인간 실존의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물음은 모든 개개인이 그들의 특수한 상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상황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마르쿠제는 역사적 실존 인식이 부딪히게 되는 사회의 위기가 인간의 실존의 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과 염려에 의해 주도되는 실천적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 철학은 인간의 현실적 삶과 아무런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통 철학의 추상적이고 상념적인 스페큘라티브한 자세와 결연이 단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철학이 실천 철학이 방향으로 되어감, 철학이 실천 철학이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실천 철학으로서 철학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갖는 실제적인 현실 문제와 직면해서 그 시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학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철학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이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고, 둘째는 철학이
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 역사적으로 된다는 것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처지를 철학적 탐구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주가 되는 원인은 사회적 불의일 수도 있고 부자유일 수도 있고 불평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역사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역사적이 된다는 것은 철학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 척도, 도덕 법칙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요청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철학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하는 비판과 저항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비판은 현재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성찰을 수반해야 합니다. 베르그송은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현재로 달려와 현재 속에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적 물음은 인간 실존의 현재적 조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현 상태대로 생성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거로부터 전승된 것들, 예컨대 가치체계, 관습, 전통 등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은연중에 틀지우는 일체의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비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만이 역사가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기억은 결코 현재가 과거 속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생성되어진 그 속에 공존하고 있는 과거를 현재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비판으로서 철학이 역사적으로 된다는 것은 불행한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과 다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철학이 역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철학은 공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철학이 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철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보편성, 일반성 뒤에 숨어 머물러 있지 않고 또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물러나 있지 말고 공공성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영역, 더 퍼블릭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철학이 공적으로 된다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결단을 내리고 또는 기존하는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인간 실존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요구를 내세우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모든 역사적 상황에서 철학이 공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이 요청할 때 철학은 공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르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시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인간의 실존을 근원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을 때 철학이 방관자로 옆에 서서 무시간적 논의를 계속한다면 즉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철학이 뒷전으로 물러나서 초역사적이고 비역사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 철학은 그 자신의 본래적인 의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학이 자유를 위한 저항과 비판의 지도자가 될 때 철학은 제일철학이라는 학문으로서의 명칭이 지니는 의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생성 차이의 존재론에서 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성의 존재론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을 갖는 독선적이고 교조적인 사유 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독단론은 조급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합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단일한 절대적이라고 믿는 획일적인 잣대 혹은 기준을 들이대고 선과 악, 진과 이, 정통과 이단,
정상과 비정상으로 판정 지으려는 조급함과 서두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에든 어떤 패턴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일반화와 동일화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상식과 양식, 통념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이나 생각이나 행위를 일정한 형태로 길들이는 것을 코드화라고 합니다. 동일성의 사유는 코드화의 결과일 뿐인 것들을 마치 보편적인 지각의 도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합니다. 행복을 양적으로 측량하는 획일적인 잣대나 질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한 개인에게도 일생 동안 항상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복론이나 혹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 타당성을 갖는 행복의 척도나 정의는 더욱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사회적 통념이나 지배적 사회적 패러다임 속에서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성장의 패러다임 혹은 경쟁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배적 패러다임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인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킨다기보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과 경쟁 자체가 유해하거나 무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성장과 경제라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행복은 경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소수의 이긴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모두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매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더 소중한 것들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에 이긴 자, 우위를 점한 사람은 상실을 불안해하고 우위를 잃는 것을 불안해하고 경쟁에 패배한 사람은 결핍과 패배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긴 사람도 그리고 진 사람도 모두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매 순간을 유예하는 불행을 감수하는 역설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경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에 대하여 물음을 묻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물으면 수많은 정의에 대한 의견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정의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더 많은 합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면 행복에 대한 물음은 개인의 차원으로부터 공동체의 차원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틀과 가치평가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틀을 패러다임이라고도 말하고 개인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고 규제하는 표상체계로서 담론이라고도 말하며 후코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렌즈와도 같은 개념틀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현 존재로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리고 특정한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현 존재는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독자성과 특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하려면 지금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관점으로부터 행복에 대하여 논하고 물어야 하고, 현 존재를 규정하는 권력관계의 관점으로부터 행복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행복하고 아주 행복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잘 간직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추구하는 어떠한 상태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행복에 대한 어떠한 획일적인 규정이나 법칙을 제시해주고 행복의 안내서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정의나 척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불가능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묻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도달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다 보면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 집단마다 시공간적 차이에 따라 다르고 다양할 것입니다. 비판으로서의 철학은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복을 강요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원동력으로 만드는 실천적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이 8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 철학과 학생회가 만들고 있는 과지의 이름이 우리는 생각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창립 기념 축제인 대동제가 열리는 대운동장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내건 해방 이화라는 깃발이 중심에 있었고 철학과 학생들이 대운동장에 들고 나가는 깃발과 가 티셔츠의 등판에는 실천철학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화여자대학교의 철학자들이 실천철학이라는 기치를 걸고 표명한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이 어떠한 철학함의 자세를 함의하는가는 당시의 상황과 정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한다는 복수의 주어는 철학자들이 함께 사유하고 함께 연대하며 실천하자는 입장과 각오의 암묵적인 표명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퇴임 강연을 준비하면서 1980년대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오늘 2014년 5월에 철학도가 다시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예속당하고 침략당하고 식민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단일 민족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민사관은 우리의 역사가 사색당파로 나누어진 분열의 역사이며 지정학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불가피한 인종이라는 관념을 각인시켰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분단의 현실 때문에 남북 양쪽 편에서 다 일치단결이 강조되고 어떠한 근본적인 비판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동일성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차이에 대한 경계가 너무 심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는 곧 분열을 초래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발표하면 선동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그 전형적 사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는 1980년대와는 다른 양상이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도
자유롭게 토론한 권리도 없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1조 1항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많은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와 개입 아래서 언론이 취사 선택한 보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정권이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언론사나 정권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시사평론가들이 내놓는 넘쳐나는 분석과 해석에 의해서 형성된 여론이 공공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막혀서 우리는 크게 잘 볼 수가 없고 작게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함은 제한되고 부자유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생각한다 해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위험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언제 감시할지 알 수 없으니 익명으로도 우리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감시나 언론 통제나 사이버 테러로도 막을 수 없는 비판과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희생과 불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정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공동의 분노로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추근주심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비판적 의식이 생겨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표출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일, 즉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대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구나 새로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책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불행과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변혁과 근본적인 개혁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지배적인 사유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철학 입문에서 철학함 혹은 철학은 사유를 자유롭게 하고 사유는 철학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주장을 거듭합니다. 이 말은 일견 순환 논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 차이 철학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이 말은 순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단히 새로워지는 철학함은 낡은 틀에서부터 사유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다시 새로워진 사유는 철학함을 다시 낡은 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차이나는 반복의 운동을 차이나는 생성 원한 운동을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아도르노가 제기했던 물음, 무엇을 위하여 철학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철학이 무엇을 위하여 대학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을 누군가 우리에게 다시 물어온다면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은 아주 평이한 서술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의사와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언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한다는 언명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순응하거나 수용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현 상태를 그저 넘어갈 수 없으며 생각해보고 따져보겠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언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함께 연대하여 생각함, 사유를 통해 철학함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며 철학함을 통해 우리의 사유를 지배적인 틀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실천을 촉구하는 언명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 공동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배우고 가르쳐온 지난 26년의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의 퇴임 강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